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식을 여럿 키우다 보면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지요. 제게도 그런 자식이 하나 있었답니다. 다들 제 나이에 출가해서 나름대로 살림들을 꾸리고 있는데 사남매 중 제 아들 녀석 하나가 영 장가를 못 들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겐 바로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렇다고 다른 일로 부모 속을 썩이거나 하는 아이는 절대 아니랍니다. 오히려 장가가는 일을 빼놓고는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은 어디다 내놔도 착하고 성실한 아이죠. 너무나 착한 사람을 보고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우리 아들이 그렇답니다.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드라마를 보다가도 불쌍한 사람이 나오면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그런 성격의 아이였어요. 길에서 혹시라도 박스를 주우러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힘들여 끌고 가시는 리어카를 굳이 밀어드리기도 하는 아이였죠.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마음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자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착한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너 우산은 어쩌고 이비를 다 맞고 왔니? 너 아침에 우산 가지고 학교 갔었잖아. 우산 잃어버렸니? 엄마, 그게 아니고요. 우리 반에 우산을 안 가지고 온 애가 하나 있었는데 씌워주다 보니 우리 집 쪽하고는 반대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키도 작은 여자아이고 해서 그냥 쓰고 가라고 줬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머리를 그저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쩌면 어떤 엄마는 이런 모자라는 놈하고 야단을 치는 엄마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 그런 성격이 되질 못했답니다. 아들이 어쩌면 저를 닮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저 역시 모질지 못하고 남 불쌍한 것을 보면 한참 동안 마음 아파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형제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양보를 하는 것이 이 아들 녀석의 성격이었죠. 그런데 착한 성격은 다행스럽고 대견스러운 일이기까지 했지만 이 녀석이 수기까지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였어요. 사남매 중에 둘째이자 아들로는 맏아들이었죠. 그런데 제 누나가 먼저 시집을 가고 제 바로 아래 동생이 출가를 했는데도 이 아이는 연애 한번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 홍기가 지났는데도 사귀는 사람도 없어 보였거든요. 네 누나 시집 가고 기다리다 못해서 네 아래 동생이 먼저 갔잖니. 너도 이제 결혼을 해야지. 사귀는 아가씨 없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막내도 먼저 결혼시키세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신경을 안 쓰니? 네가 맏아들 아니냐? 둘째도 결혼해서 살면서 너한테 늘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더라. 우리 식구들 다 네 결혼 문제에 신경 쓰고 있어. 아들은 그런 식으로 제 동생들까지 모두 출가를 했는데도 독신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보내다 보니 아들 녀석이 어느새 50을 바라보는 46살이 되어 있었답니다. 이제 가끔 들어오던 선자리마저 끊긴 지가 오래되었죠. 46살 총각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 나이 아가씨가 어디 그렇게 많이 남아있겠어요. 그리고 먼저 출가한 제 누이의 아들이 벌써 20살이 넘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그 손주 녀석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와중에도 아들이 사귀는 아가씨가 있다는 눈치는 전혀 없었죠. 그러면서 맏아들 녀석이 제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자리가 있다고 들어오던 때에도 우리 아들은 그 숫기 없는 성격 때문에 상대방 아가씨 앞에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요즘 아가씨들이야 어디 그런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하나요? 유머러스하고 세련된 매너를 가진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하죠. 아무튼 성격이 그래서인지 나이 46이 되도록 변변히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와 나머지 3남매의 마음도 타들어갔죠. 특히 아래 동생 둘은 형을 제끼고 먼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심지어 저를 화나게 하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건네오는 친구들까지 있었답니다. 너희 큰아들 말이다. 아주 성격상 잘 맞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다. 됐다. 왜? 성격 맞는 사람 같으면 다리를 좀 놔봐. 우리 아들 결혼 못 시키고 죽는 날이면 정말 나 눈 감고 못 죽는다. 다리 한번 놔보라니까. 그게 색시짜리는 참 참한데 팔자가 좀 드센지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이 도박판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더래. 사실 3개월도 못 살고 이혼을 했대. 그래서 색시는 참 괜찮은데 얘 그만해. 우리 아들을 놓고 그런 얘기를 다 하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멀쩡한 총각인 우리 아들한테 재혼 자리를 보라고 하다니 말이 되니? 나 너한테 정말 섭섭하다 얘. 그런데 그 나이에 초혼인 색시들이 있어야 말이지. 네가 마지 때문에 신경 쓰는 거 잘 알고 있고 색시가 한 가지 흠은 있지만 너무나 참한 사람이라서. 친구는 섭섭하다는 제 얘기를 듣고도 할 말을 다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친구는 어색하게 돌아갔고 저는 친구가 돌아간 뒤 한동안 화가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참한 색시라고 해도 그렇지 한번 갔다 온 사람을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색시 자리라고 얘기를 건넸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이지만 한동안 연락을 끊었었죠. 그런데 아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한밤중에 일어나 앉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이 46인 아들 녀석에게 저희들이 알아서 만난다면야 모르지만 선이나 중매인을 끼고서는 20, 30대 아가씨들을 만나게 해주는 일은 사실 불가능했죠. 어려도 30대 말이거나 40대를 넘어선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법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초혼이 아닌 재혼 자리를 어렵게 입에 담는 지인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듣는 제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는지는 사연을 듣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리리라 믿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집안에 그야말로 슬픈 일이 생겼답니다. 바로 아이들 아버지가 아직 8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뜬 것이었어요. 아래 아이들 둘을 결혼시키는 자리에서도 맏아들 곁에 아무도 서 있지 않아 정말 뻘쭘했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상에 제일 맏아들 옆에 또 아무도 없는 것이 남편 먼저 보낸 것만큼이나 서럽더라고요. 아유, 아직 이 집 큰아들 결혼을 못한 모양이네. 이제 나이가 꽤 되었을 텐데. 그렇지? 그렇지. 제 아버지가 30 조금 넘어서 본 맏아들이니까 이제 거의 50이 가깝지. 그나저나 맏며느리를 못 보고 시아버지 자리가 돌아가신 거네. 조문객들은 저에게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아들 결혼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저는 그 슬픈 와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그냥 스쳐보낼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맏며느리도 보지 못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걱정할 사람이 먼저 떠나버린 것이었죠. 옛날 같으면 호상이라고 했겠지만 80도 채우지 못한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요즘은 일찍 떠나는 것으로 생각들 하잖아요. 그것도 서러운 와중에 조문객들 사이에서 오가는 맏며느리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제 귀를 간지럽히니까 힘든 상례가 2배로 힘이 들더라고요. 간신히 있는 힘을 다해 사흘장을 치르고 남편을 납골당에 봉안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갑자기 소름이 복받치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니까요. 아무래도 우리 조상들이 상례의 절차를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상을 치르면서도 남편이 제 곁을 떠났다는 실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조문객들과 일일이 인사하랴, 음식 챙기랴,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다니며 인사하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오죽하면 다음부터는 상가에 가서 상주들과 맞절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종교 등을 이유로 목례만 간단하게 해주는 조문객들이 반가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몸을 힘들게 해서 고인이 떠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조상들의 의도가 아니었나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답니다. 집에 오니 갑자기 허전함과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고독함이 덮쳐왔어요. 그리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니 집에는 저와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46의 맏아들 둘만 남아있었죠. 저는 남편이 떠난 설움과 상을 치를 때 맏아들의 옆자리가 비어있었다는 민망함을 마치 아들에게 화풀이하듯 표현하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 상 치를 때 네 옆자리가 비어있었으니 그게 웬일이냐? 네 아버지가 네 걱정으로 어떻게 편히 잠드셨겠냔 말이다. 도대체 너도 이제 노력이라도 좀 해봐라. 설마 너 나 죽을 때도 혼자 빈소 앞에 서 있을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나 절대로 눈 못 감는다. 그렇게 알아.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아버지 정말 저 때문에 편히 눈 못 감고 떠나신 거면 어떡하죠? 엄마 떠나실 때 눈 못 감으시겠다는 말씀도 너무 마음 아파요. 저도 엄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면서도. 저는 말해놓고 후회를 했죠. 정말 여리고 착한 마음의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구나 싶어 아차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사람이란 나이가 차면 짝을 만나서 제 살림을 꾸려야 하는 법이란다. 아버지도 그걸 바라고 계실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노력해보라는 말이야. 저는 얼른 이렇게 다쳤을 것 같은 아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죠. 평상시에는 그다지 말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 다음부터 좀 더 과묵해진 것을 발견하면서 저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해버린 제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상처가 되었겠다 싶어서 달래주려 하면 아들은 늘 괜찮다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래저래 편치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에 버금가는 소식이었죠.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곧 데리고 와서 인사시킬게요. 저는 귀를 의심했답니다. 재차 확인하고 나서 정말 얼마나 기쁘던지요. 정말로 죽은 남편이 되살아왔다고 해도 이만큼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것도 아들과 나이가 10살이 넘게 차이나는 아가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얘가 좀 어려요. 저보다 11살이 아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철없게 보여도 예쁘게 봐주세요. 큰아이와 아래 두 아이도 큰아들 녀석의 결혼 이야기에 펄쩍 뛰며 기뻐했죠. 그리고 사실 아들들보다 며느리 둘이 더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하기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명절 때나 경조사가 있을 때 시아주버님이 혼자 있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민망하고 불편한 일이었겠어요. 아들이 집에 맏며느리감을 인사시키러 오는 날 딸 부부와 아들들 부부도 함께 모였습니다. 다들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기다리고들 있었죠. 드디어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빼어난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참하고 선한 인상의 아이였습니다. 말을 붙여보니 부끄럼도 많고 여린 성격의 아가씨 같았어요. 절 받으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맏며느리 될 아이는 제게 사뿐히 이쁜 절을 했고 이어서 다른 아이들 부부와도 맞절로 첫인사들을 나누었어요. 선해 보이는 인상과 더불어 부끄럼 많고 얌전한 성격이 큰아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둘째 며느리가 시골 작은 댁에서 직접 키우셨다는 사과나무에서 수확한 사과를 깎아내왔죠. 어머, 죄송해요, 어머니. 이런 실수가. 다름 아닌 맏며느리 되라이가 사과를 찍은 포크를 들다가 살짝 떨어뜨린 것이었답니다. 마치 큰 죄라도 지은 듯 발갛게 달아오르는 얼굴을 보고는 적어도 여리고 착한 우리 큰아들을 찜쪄먹지는 않겠구나 싶은 생각에 안도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다 주겠다고 집을 나서고 난 후 저는 며느리 둘에게 다짐을 주었답니다. 니들보다 아주 늦게 오기는 했어도 엄연히 너희들 윗사람이다. 나는 당연히 너희들을 믿는다만 나중에 시집와서 모르는 일이 있더라도 깍듯이 윗사람으로 대하면서 알려줄 건 알려줘야 되는 거야. 잘들 알아듣겠지? 우리 며느리 둘도 참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늦게 들어온 사람이라고 저희들 형님 되는 사람에게 텃세를 부릴 아이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노파심에 한 번 더 다짐을 주었던 것이었답니다. 며느리 둘은 자신들에게도 더없이 귀한 형님이시라며 제가 걱정할 일은 절대 만들지 않겠노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아들은 50 가까이 되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고 그런 아들의 뜻에 며느리감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 아이답지 않게 하도 고집을 세우기에 결국 결혼식을 포기했죠. 그래도 신부에게 웨딩드레스는 입혀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웨딩 촬영 정도는 하게 했답니다. 사진 하나는 만들어서 제 방에도 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한 가지 저를 감동시킬 제안을 하더군요. 엄마, 우리 둘 여기서 엄마 모시고 같이 살까 해요. 집 마련할 돈도 넉넉치 않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떠나시고 나서 엄마를 혼자 계시게 하는 게 저는 좀 불안해서요. 집에 방도 2개나 비는데 굳이 나가서 집값에 돈 쓸 이유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맏며느리 재미도 좀 보셔야지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들끼리는 이미 얘기 끝냈어요. 저도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자고 권한걸요. 어머니, 저희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는 아주 못 이기는 척하고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바라던 맏며느리, 그 재미를 제가 왜 아이들이 굳이 권하는데 마다하겠어요. 거기다 아들이 조금 모아놓은 돈에 살던 집을 처분해서 제가 작은 집으로 옮겨 앉고 아이들에게 좀 편한 집을 마련해 주려고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니 복잡한 일들이 모두 없어지고 저는 다 늙음하게 새 며느리 재미를 보면서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웨딩 촬영만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아들 부부는 제가 사는 집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며느리는 아들보다도 훨씬 더 여린 아이였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었어요. 작은 실수만 해도 첫인사 때 과일 포크를 떨어뜨린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야단을 치거나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전생 연분이다 싶더라고요. 아들아이도 드센 여자와는 도저히 맞지 않는 아이인데다가 며느리도 조금만 큰 소리 치는 남편이라도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았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을 한다는 게 잘못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무슨 큰일이나 생겼냐고요? 다름 아니라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이 빠진 그릇 하나를 깬 것이었답니다. 아니, 아가, 그저 그릇 하나 깨진 것 가지고 왜 이러니? 너 시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모양이로구나. 일부러 집어 던진 것도 아닌데 뭘 그리 미안해하니? 여기 이제 네 집이고 네 살림이다.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야. 너희들 재미나게 사는 것 보면서 세월 보낼 생각이다. 어머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며느라이는 계속 그릇을 깬 일에 대해서 제게 이렇게 빌더군요. 아이고, 너 역시 우리 아들 아니면 어디 가서 어울리는 사람 찾기 어려운 성격이로구나 생각했죠.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조금만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제게 용서를 빌곤 했어요. 한동안 시간이 흘렀는데도 며느리의 그런 태도는 바뀌지 않았죠. 그럴수록 저는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착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저는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먼저 떠난 남편이 정말 많이 생각나더군요. 이 재미를 못 보고 그렇게 급하게 떠나다뇨. 조금만 더 살았어도 맏며느리 재미를 쏠쏠히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여보, 먼저 가서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드디어 맏며느리 본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아들 닮아서 며느리도 착하디 착한 아이예요. 다 데려다 보고 있죠? 이런 행복을 나만 누리고 있자니 당신 생각이 더 짠하네요.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혼잣말도 여러 번 했죠. 그만큼 며느리는 요즘 아이답지 않게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내세우는 일이 없었고 무엇이든지 제게 물어가면서 살림을 하더라고요. 파트로 메주를 쑤어오너라 해도 그렇게 해올 것 같더라니까요. 아침이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게 이미 아침밥을 맛깔나게 지어 제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외출을 했다가도 제 점심과 저녁은 꼭 제 손으로 챙기려고 때맞춰 귀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 내가 아직 움직일만 한데 꼭 그렇게 할 것 없다. 해놓은 밥 떠먹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너도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네 남편하고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그래. 요즘 무슨 영화가 잘 되다고들 하던데 아이고 내 기억이 이젠 그런 영화도 둘이 같이 보러 다니고 해라. 제가 영화는요 무슨 저희 그냥 어머니하고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같이 가시든가요. 참 요즘 애 같지 않은 며느리였답니다.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시집살림 대신 살아주러 들어온 아이 같았어요. 요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장씨 있잖니. 그 집 딸이 왜 애 하나만 낳고 그만 못 살고 왔다고 하지 않든. 그런데 아이까지 데리고 재혼을 했다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말씀 열중해서 듣다가 그만 실수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던 며느리가 젓가락 한 짝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이었어요. 여전히 며느리는 그걸 잘못했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요즘 애들 말로 해야겠다 싶어서 그건 잘못이 아니라 실수라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죠. 제가 생각해도 멋진 말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에게도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아직도 재래식 마당과 견마루가 있는 옛날식 집이었어요. 동네에도 옛날식 집들이 많았어요. 재개발을 하겠다고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마다 공약을 내걸었지만 수십 년이 되도록 재개발이 되고 있지 않았죠. 바로 옆 동네만 해도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만 큰 아파트 단지 틈에 마치 조선시대가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동네였답니다. 하긴 우리 며느라이도 조선시대에서 여행이라도 온 듯한 그런 아이였어요. 제 남편이 퇴근해서 견마루에 가방을 놓고 앉았다 싶으면 번개같이 발을 담글 물을 준비해가지고 나오곤 하더라고요. 하루는 며느리가 TV를 보다가 식혜가 있다면서 얼른 식혜를 들어 일어섰어요. 식혜? 집에 식혜가 있었나? 몰랐구나. 한 그릇씩 마시자. 가져오려무나. 저 다름이 아니라 시장에 반찬거리 사러 나갔는데 한쪽 얼굴에 흉터가 심한 아줌마 하나가 식혜병을 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너무 가엾어 보여서 제가 어머니 허락도 안 받고 한 병 사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얘가 그게 무슨 소리냐. 가엾은 사람 도와주려고 식혜 한 병 사온 것이 뭐가 그리 죄송해. 아가, 이 살림 이제 네 살림이다. 그런 일 일일이 내 허락받을 필요 없다. 어린 시절 자기보다 키가 작고 약한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우산을 주고 그 비를 다 맞고 집에 돌아온 우리 아들, 꼭 그 성격과 어울리는 아이였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낮에 저와 점심을 먹고 나서 뒷마무리를 하고 나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시장에 가는 것이려니 생각했는데 금방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뭘 빠뜨리고 나갔나 했죠. 그런데 부엌에서 뭔가를 찾아 주섬주섬 들고 다시 나가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도 나가보았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신경 안 쓰이시게 잘 처리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우리 집 담장 뒷쯤에서 며느리가 부엌에서 내온 음식 찌꺼기를 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엔 금방 새끼를 낳은 것 같은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개의 다리 한쪽에선 피가 배어난 붕대가 보였죠. 어제 낮에 시장에 갔다가 낑낑대는 소리에 보니까 이 개가 새끼를 낳으려는 것 같았는데 다리까지 다쳐서는 너무 불쌍해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신경 쓰시지 마세요, 어머니. 불쌍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우리 아들과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었죠. 이 험한 세상 둘 다 저렇게 착해 빠져서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마음씨에 저에게까지 정성을 다하는 며느리. 제가 늙음하게 복이 터졌다 싶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며느리 얘기가 나오면 슬쩍 피해 나오거나 구석으로 빠져앉곤 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 얘기가 나오면 제가 신이 나서 떠들었죠. 친구들은 우리 며느리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집 큰 평수 안 해줬다고? 지금도 입이 대빠른 나와 있다. 무슨 시집에 오는 게 유세라도 되는 것 같아. 손주 보고 싶다고 내가 가는 것도 싫어한다 얘. 아이고 요즘 세상이 그런 거지 하고 사는 거야 그냥. 우리 며느리는 늙은이가 눈치 없이 그냥 붙어 사는가 싶어서 살림날래 할라치면 펄쩍 뛴단다. 아들 결혼 못 시켜 죽을 상하던 걔 맞니? 세상에 이렇게 처지가 달라지는 수가 있구나. 부러워서 죽겠다 얘. 친구들이 모임에 있는 자리를 아들이 장가를 못 들고 있을 때 조금씩 피했던 저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며느리 자랑을 하느라고 모임이라는 모임엔 모두 나갔죠. 한껏 어깨를 세우고 며느리 자랑을 했답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으쓱하고 살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맛있게 먹은 음식은 꼭 며느리에게 먹이고 싶어 사서 싸들고 들어가곤 했죠. 어머니, 늘 죄송합니다. 신경 쓰시게 해서요. 이건 뒀다가 이 사람 들어오면 줄게요. 너 먹으라고 일부러 사온 거야. 뒀다가 너 혼자 먹어라. 그리고 아가, 이럴 때는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거란다. 너는 뭐가 그렇게 죄송한 게 많니? 그리고 바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맛있는 거 먹을 기회가 많은 거다. 집에 있는 사람이 더 챙겨 먹어야 돼. 새 식구 살림 거창해봤자 거기서 거기죠. 하지만 며느리는 새벽같이 앞치마를 치고 종종거리며 매일 저녁 늦게 부엌 청소까지 다 마친 후에 잠자리에 들곤 했어요. 재래식 부엌이라 불편할 텐데도 불평 한마디가 없었죠. 아가, 이 동네 개발되려면 아마 내가 죽어야 하나 될 것 같다. 우리 집 부엌이라도 너 편하게 개량할까 한다. 나중에 개발이 되더라도 일단 사는 사람은 편하게 살도록 말이야. 어머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몇 번 그릇 깨서 어머님 걱정되셔서 그러시죠. 더 조심할게요 어머니. 아 그깟 그릇 몇 푼이나 한다고. 고리짝에 산 그릇인 것을. 그게 아니라 네가 불편할까 봐서 부엌이라도 신식으로 개량하려고 하는 거지. 며느리가 시장에 갈 때 저는 일부러 따라 나가기도 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라고 말이에요. 이제 맏아들 결혼 못 시켜서 걱정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시장 입구로 들어서면서 계속 다른 쪽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의 시선을 따라가서 보니 시장 입구에 신문지 한 장을 깔고 앉아서 호박잎 한 단과 다듬은 파 한 단을 놓고 파는 할머니가 계셨죠. 우리 며느리 눈에는 그게 또 불쌍해 보였나 봐요. 제가 있으니 그 성격에 마음대로 그것을 사들이자고 하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면서 발걸음은 저와 함께 움직였던 것이었죠. 할머니, 이 호박잎하고 파 전부 얼마예요? 다 우리 집에서 필요한 것이니 다 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눈에 보일랑 말랑한 엷은 미소가 지나가는 며느리의 얼굴을 놓치지 않고 보았답니다. 솥에 한 김 쪄내서 쌈장을 넣고 싸먹으면 밥도둑인 호박잎.
아무 반찬 없이 김치만 해서 호박잎하고 먹자 하고 며느리와 저는 맛있는 저녁을 먹었죠. 아들의 저녁을 따로 준비하려는 며느리를 말리면서 이 음식은 네 남편도 아주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아들은 무슨 음식을 내주어도 음식 타령이라고는 평생 하는 일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퇴근한 아들도 그 호박잎 쌈을 맛있게 먹었죠. 이런 착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 재미 속에 딱 2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손주 소식이 얼른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며느리 나이야 아직 걱정할 나이는 아니었고 아들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안 생기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도 둘만 있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고 웬만하면 둘만 가는 여행도 보내려고 했었어요. 아주 마음을 먹고 살림을 나라고 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이 집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일이 없는 우리 며느리 역시 제 남편의 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손주 이야기를 일부러 아들만 있는 자리에서 슬며시 꺼냈습니다. 이제 손주가 생길 때도 됐는데 안 생기니 나는 네 나이도 신경이 쓰이는구나. 내가 끼어서 며느리의 일도 많아지고 몸도 피곤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웬만하면 며느라이 몸이라도 편안하게 해보자꾸나. 그러려면 니들이 살림을 놔야 해. 나야 아직 혼자 밥 끓여 먹을만 하니 나 놔두고 살림 놨다고 니들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엄마, 저는 이 동네 떠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엄마를 정든 이 동네에서 떠나시게 할 마음도 없고요. 제 처도 이런 제 마음 잘 알고 있어요. 손주는 생길 때 되면 생기겠죠. 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라면 나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요. 하긴 아들의 말도 맞는 말이었어요. 나이가 문제라면 나간다고 무슨 해결책이 되겠어요. 이미 손주도 몇 있으면서 또 맏아들에게서 낳은 손주까지 재촉하는 주책 없는 늙은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 이야기는 당분간 피하기로 했죠. 그런데 어쨌든 맏아들에게서 손주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답니다. 그럼 2번째 걱정거리는 뭐냐고요? 뭐 큰 걱정거리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좀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엄마, 이 사람 산책 좀 나갔다 오겠대요. 좀 답답하대요. 며느리가 나가서 아주 오래 있는 일은 드물었지만 금방 들어오곤 하는 것을 보면 동네 마실을 자주 나가는 것 같았답니다. 가끔은 아들과 함께 나가기도 했어요. 둘이 같이 산책을 다녀온다고 할 때 한 번은 이렇게 권한 적도 있었습니다. 산책 말고 어디 둘이 가서 차라도 한 잔씩들 하고 놀다 오너라. 주말 초저녁 아니냐. 실컷 놀다가 들어와. 아예 시외버스 타고 강화에라도 다녀오렴. 엄마가 용돈 좀 줄까? 강화에서 하루 자고 내일 전등사랑 구경 좀 하고 바람들 쐬고 오려무나. 어머님, 집안 살림은 누가 하고 하루 이틀씩 집을 비워요. 저희 요 앞 동네 길에나 산책하고 들어올 거예요. 어머니만 혼자 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집을 비워요. 어머니께 죄송해서 그건 못해요. 금방 들어올 거예요, 어머니. 그냥 새 식구 먹고 지내는 일에 뭐 그렇게 신경을 쓰니. 아침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앞치마치고 총총거리지 않아도 된다, 아가. 그리고 청소도 좀 대충 하고. 아가, 몸 상한다. 이 기회에 하루 이틀 놀다 오너라. 그런데 며느리는 결국 이 제안도 물리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 마실이 무엇이 걱정이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 동네의 환경 때문이었답니다. 동네에 도는 흉흉한 소문들 알지? 하도 개발이 늦어지니까 빈집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 귀신 나온다는 소문들도 많잖니. 엄마, 귀신이 어딨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말들을요. 아닌 게 아니라 개발이 늦어지면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옛날식 집을 버리고 다른 동네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 빈집이 다수 생겼죠.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미줄도 생기고 문짝도 망가지고 하면 영락없이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것 같은 흉가의 모습으로 변해가곤 했죠.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할 만한 집 하나에 대한 소문은 더 흉흉했어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있던 옛날 일이었지만 그 집에서 부부싸움 끝에 결국은 아내가 죽은 사건이 있었죠. 처음부터 상대방을 죽이자고 하는 부부싸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싸우다 보니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베개라도 던지게 되곤 하죠. 그런데 사람이 화가 잔뜩 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던지거나 휘두르는 일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때 가해자였던 남편도 자신도 모르게 과도를 손에 들고 휘둘렀었나 봐요. 그런데 하필 그 과도가 재수없게 부인의 경동맥 부근에 맞았다고들 하더라고요. 부인은 한 열흘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떴죠. 그 이후 그 집에 이사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해자인 남편의 부모 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며 그 집에서 잠시 살다가 집을 내놓았고 살 사람이 들어오자 이사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사 온 사람들에게 굳이 아들 내외의 부부싸움으로 며느리가 죽었다는 것을 말할 이유야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어쩌다가 알게 된 이사 들어온 사람들이 살기에 기분 나쁘다며 다시 집을 내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팔아보려고 애를 썼다더군요. 그런데 소문 때문에 집은 팔리지 않았고 온통 손해만 보고 집을 비우고 딴 동네로 나가서 간신히 살 집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은 없게 되었고 우리 동네의 대표적인 흉가, 태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마련이죠. 이 집을 둘러싼 전혀 확인할 길 없는 소문들이 퍼지더라고요. 그건 요즘까지도 계속되었어요.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은 동네 사람들 모두가 꺼렸습니다. 웬 머리 긴 여자가 마당을 배회하더라는 둥, 아기 울음소리가 빈집에서 들리더라는 둥, 별별 공포영화 같은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었죠. 그 빈집 소문 알지? 산책하는 건 좋지만 그 집 근처엔 가지 말아라. 알았지? 엄마, 그냥 떠도는 이야기들일 뿐이에요. 그런 말들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가뜩이나 흉흉한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흉흉해지잖아요. 우리라도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지내요. 네? 아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소문은 점점 더 이상한 것으로 변해갔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잦은 마실이 더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머리 긴 여자를 보았다는 소문이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을 보았다는 소문이 되고 갓난아이가 울었다는 소문은 갓난아이가 울다가 결국은 배가 고파서 숨이 끊어진 것 같다는 소문으로 변했죠. 이 동네에서 거의 평생을 산 저도 어쨌든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은 좀 겁이 났답니다. 동네 마실을 자주 다니던 며느리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남 마실은 몰라도 특히 밤 마실을 나갈 때는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동네가 흉흉하니 밤 마실은 좀 삼가거라 말도 했죠. 그 집 새며느리가 그 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데 며느리가 그 집 방에서 나오는 걸 본 사람이 있대요. 헛소문인지 정말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그 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우리 며느리가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 동네 산책이 잦아요. 둘이서 호젓하게 놀러 갔다가 오라고 해도 나를 두고 무슨 여행이냐며 안 가는 우리 며느리라오. 기껏 가는 데라야 동네 마실이다 보니 그 집 앞을 많이 지났을 수도 있겠죠. 하루는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사람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어요. 저는 그냥 웃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이 빈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렇지만, 글쎄 나도 봤다니까요. 이 집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어떤 날은 아들이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며느리가 나오니까 같이 집으로 들어가더라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직접 반노라는 이야기가 계속 제게 들리면서 드디어 제 마음에 의구심이 일기 시작했어요. 밤 산책이 잦다는 것도, 꼭 동네 안에서만 돌아다닌다는 것도 점점 의아하게 생각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두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들은 그저 껄껄 웃더군요. 며느리는 평상시에 그 아이처럼 또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얼핏 아들의 그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껄껄거리며 웃는 소리에서, 그리고 평상시에도 많이 듣던 며느리의 그 죄송해요라는 말에서 어색한 그 무엇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는 웃음이거나 단순히 그릇을 깨트린 것을 미안해하는 죄송해요가 아닌 것 같았죠. 분명히 무언가 어색한 것이 그 웃음과 말 속에 있었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그 빈집에서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제 마음속에는 뭔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껄끄러운 것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거의 한 달을 마음고생을 한 끝에 저는 드디어 결심을 하고 말았어요. 아들 내외를 뒤따라가 보기로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며느리가 차려내오는 저녁을 먹고 아들 내외가 나가기 전에 동네 어떤 집에 마시를 간다고 핑계를 댔죠. 그리고 그 아이들 눈에 뜨일까 두려워 일부러 동네를 삥 돌아서 그 빈집 근처에 먼저 가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였답니다. 저는 정말이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그 빈집을 향해 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아들은 며느리가 그 빈집으로 들어가자 마당을 좀 배회하는 듯 하더니 밖으로 나가서 한참을 있다가 돌아오더군요. 그리고 좀 더 있다가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고 같이 집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밤을 하얗게 새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답니다. 그 빈집과 우리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잦았던 며느리의 마실이 이 빈집과 틀림없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앉혀놓고 따져 물을까 생각도 해보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저 모르게 그 빈집을 드나들었던 며느리였고, 그것을 알면서도 제게 말을 안 했던 아들이었어요. 그 입에서 정말이 나오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죠. 다시 한번 아들과 며느리의 뒤를 밟아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다시 그 빈집 근처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렸죠. 역시 그 빈집으로 오는 아들 며느리가 보였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방 안으로 들어가고 나자 마당을 좀 배회하더니 또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것저것 가릴 것도 없이 며느리가 들어간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어 젖혔어요.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정말 기절을 할 만큼 놀랐답니다. 며느리가 상체를 훤히 드러나게 벗어 젖히고 있는 광경이었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이런 짓을 하려고 그렇게 밤마시를 다녔니? 이 상황이 다 어떻게 된 건지 얼른 설명하지 못해? 어머니가 어떻게 여길...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동네에 퍼진 소문도 다 알아요.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보아라. 네가 나를 이렇게 속여? 무슨 변명이든 해보란 말이야. 다음 순간 저를 또 놀라게 했던 것은 아들이 거의 기척을 내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엄마,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한테만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이 엄마한테 잘못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엄마. 며느리가 본능적으로 벗고 있던 상체를 가렸고 그 품에는 돌이 가진한 것 같은 아이가 있었답니다. 아들이 구석에 겁먹은 듯 앉아있던 아이 둘을 더 제 앞으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엄마, 다 이 사람 아이들이에요. 일부러 엄마를 속이려는 게 아니었고요. 이 사람을 만나 착한 성격과 댐데미를 알고 좋아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가엾어서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우는 돌잡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만났을 때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만난 건 직장 근처의 식당에서였다더군요. 며느리가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죠. 밥을 먹으러 어쩌다 그 식당에 가게 된 아들이 첫눈에 며느리에게 반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을 통해서 며느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며느리에게 아이가 셋이나 있으며 몸이 편찮은 시어머니까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급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처음에 아들의 애정을 한사코 뿌리쳤다고 아들이 설명했어요. 저 같은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들 키우는 것만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살아갈 거예요. 제발 저에게서 정 같은 거 걷어주세요. 네?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이미 첫눈에 당신이 내 아내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요. 나 믿고 따라와 주면 돼요. 자신을 떠나달라는 며느리를 아들이 굳이 만류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며느리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그 빈집에 등장했죠. 정말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엄마와 아드님이 댁을 속이는 걸 말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죽은 내 아들의 아이들이랍니다. 술을 마시고 밤거리를 헤매다가 죽었죠. 내가 이 애들의 친할미예요. 아이들의 친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저에게 빌더라고요. 나를 욕하고 탓해주세요. 아들 제대로 키우지 못한 죄부터 가엾게 된 며느리와 손주들 거두지 못한 죄, 다 내 죄예요. 아드님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아드님 야단치시지는 마세요. 며느리는 내가 다시 데려갈게요. 손주들하고 며느리 데리고 다시 눈에 안 뜰 곳으로 멀리 갈게요. 저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며느리의 아이들 그리고 며느리의 전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등장. 거의 기절까지 간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했죠. 애들 아빠가 죽었어요? 도대체 왜 애들이 셋이나 있는 사람이 밤거리를 헤매다가 죽었다는 건가요? 내 아들이지만 참 못나고 못된 놈이었답니다. 저는 아드님을 보고 세상에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다 있구나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렇게 아들을 잘 키워놓았을까 부럽기도 했고요. 못난 내 아들놈, 못된 짓이란 짓은 다 했죠. 우리 며느리같이 여리고 착한 것을 데려다가 거의 매일같이 술 타령에 손찌검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친할머니라는 사람의 설명인즉 싫다는 며느리와 강제로 잠자리를 가기도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셋이나 되었다죠. 며느리의 전남편 되는 사람은 빚을 져서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속아서요.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집안의 생활비도 변변히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했죠. 며느리가 근근히 벌어서 그야말로 간신히 입에 풀칠만 했다네요. 돈을 날리고 나서는 홧김에서인지 며느리에게 더 심하게 손찌검을 하더랍니다. 그걸 보고 며느리의 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감싸려다 의자에 등을 맞고 허리에 병이 생겼다고 했죠. 제대로 치료할 형편도 되지 못해서 골병이 되었다고요. 며느리에게 도망가라고도 말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차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게 다 못난 아들 낳은 내 죄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저는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가엾어서 그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선 저를 속이기는 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착한 우리 아들이 선택한 길이었죠. 착하디 착한 아이가 저를 속이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야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마음이 저려왔답니다. 그리고 아들 못지않게 착하고 여린 우리 며느리. 그 세월이 또 얼마나 모질고 힘든 세월이었을까요? 아이 셋을 떠맡으며 오직 며느리의 행복을 빌었을 그 할머니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내가 만일 그 입장이 되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엄마, 아니 나는 어쨌든 저 사람을 사랑했고 저 사람의 사정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었어요. 아들은 아이 셋을 아픈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결혼할 수 없다는 며느리를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친할머니가 애들 엄마의 개가를 더욱 바랬다고 했죠. 아이들을 할머니가 맡을 테니 개가하라고 거의 내쫓다시피 했나 봐요. 저는 애들 할머니에게 저 사람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재혼한 며느리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맡아 키우던 할머니. 그러나 엄마의 젖에 대한 집착이 강한 아이가 거의 초죽음이 되었다고 설명하더군요. 우유는 모두 토해버렸고 며느리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데려오기 직전에 아기는 안으면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백지장 같았다고 하더군요. 오직 며느리의 행복만을 빌던 할머니는 그 돌잡이를 안고 다시 며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 우리 집 근처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는 빈집이 있었고 그곳이 아이들과 함께 숨어들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였다죠. 며느리에게는 정말 끝까지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못난 내 아들놈 만나서 온갖 고생을 하던 아이니까요. 나는 지금도 아드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엄마한테 정말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준 사람이니까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속였어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는 어머님을 뵐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이들 할머니 말씀처럼 멀리 안 보이는 곳으로 떠날게요.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고 어딜 가도 어머님을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친어머니보다도 더 다정한 분으로 기억할 거예요.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을 흠뻑 적시고 있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단호하게 아이들에게 제 입장을 전달했죠. 내 아들이 선택했다면 그건 아마 제일 선한 길일 게다. 그리고 우리 아들만큼 착한 며느라가 내 아들하고 결혼한 이상 너는 누가 뭐래도 내 며느리야. 집을 두고 가긴 어딜 간다는 말이야. 이 시애미를 버리겠다는 말이야. 내 아들은 절대 너를 안 떠나. 나도 너를 절대 안 떠나 보낼 것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뻔뻔스런 부탁이지만 우리 손주들 애미 고생만 하나이에요. 이 애만큼은 정말이지 꼭 거둬주세요. 저는 바로 애들과 이 집을 떠날게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 엄마 젖을 먹지도 못하면 초죽음이 되는 아이를 데리고 떠나신다고요? 그렇게는 못 보내드리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의 애들이에요. 그럼 제 손주들 아닌가요? 혼자만의 손주들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제 며느리인 이상 아이들도 그렇게는 못 떠나보냅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이미 불효했지만 나머지 인생 최대한 효도하면서 살게요, 엄마. 아이들 할머니가 저에게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면서 주섬주섬 일어나 집을 나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도 다시 한번 제 입장을 설명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친정어머니 같으셨던 애들 할머니, 우리 아들이 가엾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며느리 편 들어주시다가 병든 애들 할머니 그냥 그렇게 가게끔 못해드려요. 여길 떠나시겠거든 떠나세요. 그렇지만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떠나세요. 저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누구도 못 떠나보냅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전 시어머니는 그 집을 도망치려고 하더군요. 차마 자신이 이 동네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며느리의 전 시어머니이자 이제 제 손주들이 된 아이들의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한테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제 말대로 하라고요. 아이들 할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제 아들이 있고 세상에서 제일 착한 우리 며느리가 제 인생에 늙음하게 같이 있어줄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라던 손주들도 생긴 것이었답니다. 그것도 셋이나 한꺼번에요. 그런데 손주 셋을 얻은 직후에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네 번째 손주를 8개월쯤 후면 볼 수 있다는 소식이었죠. 저와 새로 생긴 제 친구는 손을 맞잡고 기뻐했답니다. 아들의 선택 하나로 너무 많은 것을 얻었어요. 우리의 손주들 넷은 두 할머니의 아낌없는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겠죠. 그렇게 손주들은 또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닮은 착한 어른들로 성장해 갈 것이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